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탄소 중립의 두 번째 영역, 수송, MC 손민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사회도 서로 다양하게 교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류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탄소. 까마득한 고대부터 인류는 먼 거리의 집단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중동 지역과 북유럽에서 주석을 수입했고요. 고대 로마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식량 수송 네트워크로 로마시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한반도의 가야와 신라도, 인도나 중동, 심지어는 로마와 교류했음을 각종 기록과 유물로 알 수 있죠. 인류 문명은 결국 교통수단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셈입니다. 소와 말, 낙타 같은 가축에서부터 시작해 선박, 기차, 항공기 등 점차 빠르고 힘센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활동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힐 수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통해 교류하게 되었고, 문명 사이의 만남은 전쟁, 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차와 자동차, 비행기는 현대 인류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았습니다. 생물인 가축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과거와 달리 이러한 교통수단은 무생물인 화석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료가 충분히 있는 한 지치지도 않고 먼 거리까지 확실하게 사람을 옮겨줬죠. 중간중간 쉬어야 했던 가축이나 자연이 허락하는 때를 기다려야 했던 바람과 비교하면 화석 연료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얼마나 편리하고 예측이 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는 자동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동차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자동차가 소비하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탄소는 상당하죠.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km 이동을 기준으로 배출되는 승용차의 탄소량은 버스, 지하철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연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한다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 자동차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자연력으로 자동차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움직일 만한 자연력이라면 바람이 고작입니다. 바람으로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자연의 힘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2차 에너지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전기는 태양빛이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이나 화석 연료나 우라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2차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어디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그 에너지원으로 전기만 만들어내면 자동차를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료 걱정 없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곳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떻게 지금처럼 각광받게 됐을까요? 전기차의 몰락과 부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만 보면 전기차가 첨단 자동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창 상용화되고 있는 전기차가 실은 꽤 오래된 기술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인 1842년 이미 최초의 전기차가 개발된 바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보다 먼저 등장했죠. 이후 많은 전기차가 생산됐습니다.
특히 18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전기 박람회에서의 시범 운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 성능 또한 나쁘지 않았는데요. 1899년에 나온 라자메 콩탕트라는 전기차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시속 100km를 달성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미사일과 같은 디자인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동과 소음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가솔린차에 비해 압도적이었기에 특히 상류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지금보다 효율이 낮은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실어야 했습니다. 충전 시간도 지나치게 길었고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짧았죠. 그러나 휘발유로 움직이는 내연 기관차는 연료 주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데다 한 번 주유로 제법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니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특히 일명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휘발유차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가 도입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휘발유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면에서 큰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헨리 포드는 $650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고 $1,700가 훌쩍 넘어가는 전기차는 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192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경쟁자인 가솔린차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었죠. 충전, 항속거리 등 많은 부분에서 불리함이 있었던 전기차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20세기 초 일어났던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의 대결은 전기차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전기차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죠.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은 최초의 현대적인 전기차 EV1을 1990년에 개발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EV1은 여러 문제로 실패했지만 전기차를 실생활에서 충분히 쓸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EV1의 실패 이유는 고성능 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기전자공학의 발전으로 고성능 모터와 제어 장치가 개발되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서 2차 전지 시장이 커지자 배터리의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경쟁력도 서서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각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 친환경차가 수송 분야 탄소 중립의 열쇠임을 자각한 각국은 수많은 지원책을 통해 전기차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2021년 초 1조 230억 원을 들여 전기차 12만 100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800만 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3만 1,500기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 역시 확충됩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보조금 제도를 수시로 재편하며 전기차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도 중국 기업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기차 기업들도 급성장하며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대표적인데요. 괴짜 사업가의 취미 정도로 여겨지던 전기차가 이제 국내 곳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44만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업계 1위를 견고하게 유지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무려 45.1%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강력한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전기차의 순항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데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이미 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GM, 폭스바겐, 벤츠 등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사운을 걸고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GM은 최근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전기차 신규 모델 30여 종을 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폭스바겐은 2026년 내연기관 개발을 중지하고 2040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벤츠 역시 2022년까지 탄소 중립 차량을 개발하고 2030년에는 전기차 생산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앰비션 2039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현대차가 2025년까지 12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줄이는 교통 시스템.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더라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한들 자동차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줄이려면 자동차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구축하는 것이 수송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ICT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 정확한 시간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굳이 주차가 부담되는 자차를 이용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가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 쿠리치바는 지구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로 평가받는데요. 황폐한 공업도시였던 이곳은 1990년대 독창적인 교통체계를 도입하며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스 전용 차선 설치입니다. 쿠리치바의 버스는 도로를 달리는 지하철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됐습니다. 지하철처럼 승강장이 따로 있으며 다른 차량과는 차선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일단 플랫폼에 들어서면 마치 지하철처럼 몇 번이고 버스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급행버스, 지역버스, 직통버스 등 각 버스마다 색을 칠해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통행량을 무려 3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환승 시스템이 바로 쿠리치바의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구축됐더라도 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개발 중인 서비스가 바로 최근 주목받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맞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공유의 개념을 모빌리티, 즉 운송수단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로 개념을 바꾼 것입니다. 버스, 택시는 물론 철도, 공유 자동차, 킥보드 등 모든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동수단은 도착 시간에 맞춰 예약부터 결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쏘카, 따릉이, 카카오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마스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자동차와 같은 개인 교통수단을 굳이 비효율적으로 소유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대신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는 개인이 아닌 도시적 시각에서 봐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일단 차량 통행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기에 교통체증, 주차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소 배출 자체를 억제하는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최근 개발되는 친환경 도시 중에는 차량 사용을 줄이는 정책들을 종합해서 아예 차가 없는 도시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네옴 신도시는 서울의 약 44배 면적으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170km에 걸친 구역 내에 차량 자체를 없앤다는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요.
최대 관건은 학교, 병원 등 필수 시설과 주거지가 도보로 5분 이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시설을 배치해 차량 통행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를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공공교통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 선박도 비행기도 전기로. 지금까지 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육상 교통수단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셨는데요.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한 척이 배출하는 탄소만 해도 자동차 7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선박의 경우 그 덩치가 크기에 움직이는데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차 전지만으로 이러한 수준의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큰 용량의 전지를 싣고 다녀야 하기에 아직까지 전기 선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터리나 연료 전지를 활용한 선박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노르웨이의 암페어호는 전기로만 움직이는 최초의 선박입니다. 승객 360명, 자동차 120대를 적재하는 등 작지 않은 사이즈로 6km의 거리를 하루 30번 넘게 운영하며 전기 선박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양쪽 부두에 위치한 충전 시설로부터 정박해 틈틈이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는 수력 발전으로 얻어지기에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최근 276톤급 전기 추진선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내선 새누리호를 대체해서 2022년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100% 전기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배들을 인도할 전망인데요. 이 외에도 연안에서 운행하는 차도선이나 페리에 전기 솔루션을 채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이들 전기 선박들은 크기가 작은 소형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처럼 큰 배는 어떻게 움직여야 친환경적일까요? 앞서도 살펴봤듯 커다란 전기 선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대신 다른 물질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연료 전지를 활용한다면 연료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항속거리가 길면서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쉽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선박이 친환경 화물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해양이 암모니아 선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정부에서도 2030 그린쉽 K 추진 전략을 내놓고 2030년까지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비행기 개발도 한창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74개의 전기 비행기 기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들이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기 비행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규모 수직 이착륙 전기 비행기를 중심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모델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 엘로이 에어, 주넘 에어로 등의 기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와 전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는 저장하기 어려운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지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소인 수소는 구하기도 쉽고 탄소 배출도 없기에 최근 들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과 운반이 편하면서도 연료전지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 연료는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를 연료로 활용해서 연료 전지차에 공급한다면 마치 천연가스를 충전하듯 수소를 충전해서 움직이는 차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겁고 비싼 2차 전지가 필요하지 않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수소를 연료 탱크에 채울 수 있어서
2차 전지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대형 트럭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양상에 성공하는 등 정상급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특히 이런 수소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기존 친환경 전기 에너지 수송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넘치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면 그 보관과 운반이 간편해지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시너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수소 전기 차량입니다. 이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 배터리에 저장 후 배터리의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트럭, 버스 등 대형 차량의 항속 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도 전기차에 비해 짧기 때문에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량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선 충전소 인프라가 빈약한 수소차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국내에선 울산시에서 2024년을 목표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를 개발 중인데요. 실증이 완료되면 수도권 등으로 그 운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차 등의 운행에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도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둘 사이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섬으로도 유명한데요. 제주도의 상징인 이 바람은 풍력 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하죠. 때문에 일찍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가 됐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100% 통제할 수 없기에 생기는 기복입니다. 작년 제주도만 하더라도 전력이 남아돌아 풍력 발전기를 강제 종료한 횟수만 77회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최근 주목받는 해결책이 남아도는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P2G 그린 수소라 불리는 이 기술은 넘쳐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또 다른 친환경 경제의 바탕인 수소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제주도에선 작년 12월 22일부터 상명 풍력발전단지 내 P2G 그린 수소 설비를 구축하고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그린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그 안정성이 점차 입증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총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구축할 3메가와트급 시스템은 하루 평균 2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수소버스 2,9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편 이렇게 P2G로 모은 수소 에너지는 수소버스, 수소 선박 등의 탈 것에도 활용 가능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탄소제로 순환 경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수송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소 에너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소 에너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는 수소라는 원소의 성질 때문에 위험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어서일 텐데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오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수소는 위험하다. 비싼 전기로 다시 수소를 만드는 것은 낭비다. 수소를 만들 때 화석 연료가 필요하므로 청정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수소는 위험하다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위험하다는 말은 수소가스가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폭발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이 매우 잘 붙는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를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응용해 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매우 가벼워서 대기 중에서 빠르게 흩어지기에 혹시 유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불이 붙기 전에 대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비싼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은 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소 에너지의 목적을 무시한 말입니다. 수소는 전기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물질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즉, 남는 전기 에너지를 마치 화석 연료처럼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소 에너지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전기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인 수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에너지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은 가정과 건물에서 석탄을 그대로 쓰기 불편하니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수소를 만드니 낭비라는 말은 석탄으로 발전하면 낭비니 집에서 석탄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청정 에너지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 때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에서 수증기로 분해하거나 공장에서 석탄을 사용할 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소를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현재 가장 저렴한 방법일 뿐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저렴하게 수소를 만드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물을 전기로 저렴하게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화석 연료 사용도, 이산화탄소 배출도 전혀 없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은 점차 전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네트워크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기도 좋습니다. 실제로 개인용 자동차는 점차 타고 다니는 전자기기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피곤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